자, 220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아주 오래된 영화 한 편을 보시겠습니다. You're always looking at her. Sick with jealousy. Salome, dance for me. I command you to dance. I will not dance. Salome, I beg of you. I will give you anything you want, Anything? even unto the half of my kingdom. Anything I want. Now, Salome, what would you have for your dance? I want on a silver platter What on a silver platter? A ruby, a diamond, a pearl? I want the head of John the Baptist. What can you want with the head of a man? I want to look at it. Give her what she asks. 예, 이 영화는 미국 영화인데 킹 오브 더 킹스라는 1961년도 제작된 영화입니다. 이게 뭐 일반 왕을 그린 영화는 아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왕으로 이렇게 표현한 그런 영화입니다. 종교 영화라고 봐지죠. 이 제프리 헌트라는 미국 영화 배우가 주연을 했던 그런 작품인데, 물론 오늘 지금 금방 보신 그런 장면은 여기 제프리 헌트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조연들만 지금 나와서 하는 소위 말하는 살로메 7베일의 춤을 배경으로 한 그런 영화의 한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로메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오페라는 이 오스카 와일드, 영국의 극작가 오스카 와일드가 자신의 불평과 그 사회에 대한 불만을 한 젊은 소녀의 힘으로 표현한 그런 작품이 됩니다.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살로메입니다. 비엔나 국립극장 2015년 공연 작품이고요. 리스 린드스트롬이라는 미국 소프라노가 열연한 그런 작품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슈트라우스의 오페라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1864년에 태어나셔서 1949년에 돌아가신 독일 작곡가고요. 독일 후기 낭만파를 거의 대표하는 바그너 이후 최고의 작곡가라고 그렇게 칭송을 받는데 실제로 바그너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바그너 스타일을 굉장히 많이 따라하는 그런 대놓고 바그너의 후계자라고 그렇게 얘기도 하죠. 독일 악극을 바그너 스타일의 독일 악극을 굉장히 또 선호했습니다. 초기 이제 작품 근트람이나 사라진 불은 이제 그렇게 성공을 못했고 이 살로메가 최초로 성공한 상업적으로 성공한 오페라인데 사실 이 작품은 굉장히 그 소재나 음악적인 형식이 굉장히 당시에 센세이셔널한 그런 반항을 일으켰던 그런 작품입니다. 이 현대 음악에서는 거의 당연시되는 그런 불협화음이 굉장히 많았고 당시에는 이제 그렇게 흔한 건 아니었죠. 그런데다가 내용 자체가 굉장히 파격적이고 또 에로틱한 데다가 굉장히 엽기적인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좋든 나쁘든 간에 굉장한 그런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그런 작품입니다. 독일 드레스덴에서 초연을 했고 굉장히 성공은 했죠. 상업적으로. 그러고 이어서 이제 거의 더 불협화음이 더 강화된 엘렉트라라는 작품까지도 이제 성공을 시키죠. 굉장히 이제 근대적인 현대적인 작곡 기법이 굉장히 많이 가미된 그런 작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파격적인 두 작품을 연이어 내고 나서 제가 저번에 소개시켜드렸던 장미의 기사는 약간 이제 복고풍으로 이제 순화시킨 아기자기한 맛도 이제 포함된 그런 작품 하나를 만들었죠. 제가 사실 장미의 기사를 슈트라우스의 첫 번째 작품으로 소개를 한 이유도 우리가 이제 제일 무난하게 소화할 수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선정을 한 겁니다. 사실 살로메나 엘렉트라 같은 작품은 그 오페라를 이제 아주 자주 접하지 않는 그런 초보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충격적이죠. 우선 재미가 없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런 게 무슨 음악이냐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아무튼 이 엘렉트라부터 이제 쭉 아라벨라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후고 폰 호스만 스탈이 이제 계속 그 대본을 쓴 그런 작품입니다. 두 사람이 콤비를 이루어 가지고 많은 작품들을 썼죠. 이게 이제 슈트라우스의 오페라였고, 자 이제 작가 오스카 와일드에 대해서 제가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 작품의 이제 원작 살로메의 원작은 영국 극작가 오스카 와일드의 작품입니다. 이분도 굉장히 좀 비범한 그런 분이었죠. 평범한 분은 아니었습니다. 키도 거의 190이 넘었다 그러고 또 하는 행동도 기행도 많고 또 명언도 엄청나게 남겼습니다. 이분은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의 명언들은 아직도 굉장히 많이 회자되고 있죠. 아일랜드 시인이자 극작가입니다. 아버지는 의사였고 어머니는 작가였었고 민족주의자였다 그러네요.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이제 금수저 집안에 유복하게 태어난 그런 케이스인데 옥스퍼드 출신입니다. 희곡도 많이 쓰고 실제 희곡 원더미어 부인의 부채를 발표하고 나서 굉장히 재능을 인정받고 성공 가도를 달리는 듯 했습니다. 또 이 시극이라고 이제 지금 오늘 하는 그 살로메도 이제 발표했는데 원작 자체 내용도 굉장히 파격적이니까 사실 이제 오페라 얘기가 아니고 연극 무대도 사실 영국에서는 상영 금지를 했습니다. 영국이 그 당시에 굉장히 보수적이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내용이 워낙 파격적이니까 영국에서는 상영도 못하고 이 프랑스어로 이제 번역을 해서 이제 프랑스에서 초연을 했죠. 파리에서 초연을 했는데 그때 파리에서 초연을 할 때 영어로 된 이제 이 희곡을 이 프랑스어로 바꿔준 사람이 이제 알프레드 더글러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결국 오스카 와일드의 인생에 굉장히 큰 이제 짐이 되고 어떻게 보면 파멸을 가져다 준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돼버렸어요. 결국은
이 바로 옆에 있는 그 사람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 행복한 왕자의 작가가 이 오스카 와일드입니다. 이 퀸즈베리 사건이라고 이제 이 퀸즈베리는 이제 이 원형으로 된 동성애 남자친구의 이제 아버지가 되는데 그 당시에 또 영국이 동성애가 불법이었습니다. 불법이 돼서 결국 뭐 소송에서 지고 풍기문란으로 한 2년간 또 영국에서 복역을 하고 영국에서 살지를 못하고 또 이제 추방돼서 결국 프랑스에서 쓸쓸하게 이제 뭐 부인도 결국 이별을 하고 자식도 만나지 못한 상태로 그러니까 이 사실 결혼을 해서 이제 자식까지 둘을 뒀다 그러니까 뭐 양성애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아무튼 이런 이제 성적인 특수성 때문에 결국 굉장히 불행한 이제 그 말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오래 살지도 못했는데 그렇게 됐어요. 이 천재들은 사실 이 삶들이 이렇게 칙칙하고 팍팍해요.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오스카 와일드 얘기였습니다. 자, 오페라 살로메를 봅니다. 오페라 살로메는 단막의 오페라입니다. 이 단막의 오페라인데 1시간 50분 정도 공연을 하니까 이 출연한 특히 이제 그 주인공 살로메, 타이틀로를 맡고 있는 살로메는 1시간 거의 한 50분 중에 1시간 한 2, 30분을 쉴 새 없이 연기를 하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춰야 되는 뭐 굉장한 그런 역할입니다. 이 뭐 보통 체력 가지고는 되지도 않는 그런 역할이라서 이 참 소프라노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역 중에 하나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작은 오스카 와일드의 희곡입니다. 1891년에 발표한 헤드비 라흐만이라는 분이 이제 독일어 번역을 했다 그러는데 영어로 된 이 희곡을 근데 대본은 지금 제가 보기에 슈트라우스가 직접 쓴 부분도 많은 것 같아요. 이 대본가라는 표현이 정확하게는 없습니다. 아무튼 초에는 이제 1905년 독일 드레스덴에서 해서 엄청나게 성공을 거뒀죠. 독일에서는 커튼콜만 38번을 받았다 그러니까 굉장한 성공을 거둔 작품입니다. 근데 이 소재가 이 오스카 와일드의 이 소재가 사실은 이 오스카 와일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 사회에 대한 어떤 불만, 그다음에 이 부조리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살로메라는 어떤 성서의 인물을 빌려서 완전히 100% 오스카 와일드의 상상력으로 만들어진 그런 작품 같거든요. 이 살로메가 실제로 그렇게 했다는 기록은 어디도 없습니다. 근데 이런 쇼킹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내용, 눈 밖으로 보이는 뭐 근친상간이라든가 또 7베일의 노래를 부르고 나서의 어떤 루드, 그 다음에 또 살인, 목을 베는 살인, 그 다음에 또 죽은 시체에 입 맞추는 키스 이런 엽기적인 장면들이 결국은 굉장히 우리 눈에 드러나는 단편적인 요소였지만 한가할 수 없는 그 절대 힘에 한가한 어린 소녀가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어떤 저항심을 그러니까 이 사회 비견에서 절대힘이라는 어떤 사회나 그 절대자에 대해서 우리가 그 대항하는 그 방법 중에 하나로 이제 이렇게 엽기적인 부분을 택했다는 그런 설이 굉장히 이제 설득력이 좀 있어 보이죠. 아무튼 이렇게 쇼킹한 소재를 가지고 만든 작품입니다. 이 살로메 역은 드라마틱 소프라노이면서 뭐 체력도 엄청나야 되고 콜로라투라도 구사할 수 있어야 되고 심지어는 춤도 잘 춰야 되는 그런 또 뭐 굉장히 어려운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이 바그너식의 유도 동기를 많이 사용했고 뭐 이 작품을 보시면 알지만 그렇게 이탈리아식의 알콩달콩한 그런 아리아들은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엄청난 관현악을 동원해서 이 100인조가 넘습니다. 이 슈트라우스의 오케스트라는 바그너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다가 쉴 새 없이 이제 연주를 해대고 유도 동기가 무수히 나오는 데다가 불협화음까지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 불협화음을 뭐 비음악 전문가로서 이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그 음악이 약간은 소음처럼 들리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이제 현대 음악에서는 굉장히 보편적인 거지만 이 당시 이제 19세기 뭐 이럴 때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뭐 익숙한 그런 은율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악적으로도 굉장히 파격적인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겁니다. 자, 이 뉴욕 메트에서 이제 공연을 했는데 1회 공연을 예상하고 하지는 않았겠죠. 근데 1회 공연하고 그냥 내렸습니다. 1회 공연만 하고. 그 다음에 공연 금지가 되는 그런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작품입니다. 하여튼. 제가 이제 우리가 성서 오페라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제가 간단하게 한번 이렇게 짜임새 있게 한번 짜봤습니다. 물론 뭐 아주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제가 또 성경을 뭐 따로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또 기독교 신자도 아니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이해도가 뭐 제가 짧게 학습한 걸로 100% 이해한다고는 힘들지만 일단 오페라의 그 성서 오페라라는 장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어차피 이 부분을 한번 이렇게 쭉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창세기를 지나서 이제 족장 시대라는 시대를 거쳐 가지고 우리 출애굽 시대입니다. 이게 이제 모세가 태어나 가지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을 이렇게 탈출해서 광야로 가는 그 시대를 일컫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 출애굽 시대가 끝나면 이제 사사 시대인데 이 사사 시대는 정식으로 이제 왕국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지도자들이 13명의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끌고 나갔던 그런 시대라고 표현하면 맞을 것 같아요. 이 사사 시대의 13번째 마지막 이 사사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손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정식으로 국가는 아니니까 뭐 정치 지도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보면 뭐 판관, 뭐 지도자, 종교적인 지도자, 뭐 이런 리더적인 성격이 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아마. 이 사사 시대를 지나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통일왕 시대가 옵니다.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까지 이렇게 거쳐서 3대 왕까지 해서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은 분열합니다.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분열을 하게 되거든요. 이게 이제 대충 기원전 935년 정도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제가 이제 나부코 오페라 설명드릴 때 이제 한번 설명드렸지만 이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의 멸망을 당하게 되고 남유다는 신바빌로니아에 멸망을 당합니다. 이게 이제 이 침략한 사람이 나부코 왕이죠. 이게 기원전 586년도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신바빌로니아는 이제 페르시아의 멸망을 하는데 이 페르시아의 왕이 이제 고레스 왕이라고 성서에 굉장히 좋게 이렇게 기록된 그 고레스 왕이 결국 신바빌로니아가 이 남유다를 점령하면서 이스라엘 신전을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그 유대 민족들을 이제 포로로 끌고 가죠. 포로로 끌고 가 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도 나오고 한 그런 바빌론 포로를 귀향시킨 아주 훌륭한 왕으로 이제 기록이 돼 있죠. 고레스 왕이. 그게 이제 페르시아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 그걸 이제 바빌론의 유수라고 역사에서 기록이 되고 있죠. 이제 제가 이제 오페라에다 대입을 시켜보면 이집트의 모세라는 이제 로시니 작품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출애굽 시대입니다. 모세 이야기니까. 애굽 시대에서 이제 모세가 민족을 데리고 이제 애굽을 탈출해 가지고 광야로 전전하죠. 그다음에 이제 그 뭐 십계명을 받고 하는 이런 얘기들이 이제 출애굽 시대의 이야기들입니다.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죠. 그다음에 이제 오페라 그 생상스 프랑스의 생상스가 만든 삼손과 데릴라는 이제 사사 시대의 마지막 그 사사입니다. 삼손이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 삼손을 이제 데릴라가 유혹을 해서 머리에서 힘이 나온다는 걸 알고 머리를 잘라 가지고 뭐 한다는 그런 내용들이죠. 이건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던 오페라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신바빌로니아와 페르시아에 걸친 이런 얘기가 이제 오페라 나부코의 얘기입니다. 또 그리고 여기에 이제 구약 성서에 기록된 부분입니다. 여기가 이제 페르시아까지가 고레스 왕까지의 기록이 이제 구약 성서의 거의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그러면 이제 역사는 뭐 멈추지 않는데 여기서 이제 성서에 신약 성서가 기록되기 전 구약 성서에도 기록되지 않고 신약 성서에서도 기록되지 않은 거의 한 400여 년간의 이제 역사는 어떤 게 있냐면 이제 그리스의 알렉산더가 이제 뭐 엄청나게 영토를 확장하죠. 그 중에 이제 이 이스라엘 땅과 이제 이집트의 뭐 일부까지 북아프리카의 일부까지 거의 다 점령을 하죠. 그렇게 이제 엄청난 알렉산더 대왕이 헬레니즘을 전파를 하다가 갑자기 죽어버리죠. 그러면서 이제 이 이스라엘 지역은 프톨레마이오스와 셀루코스로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다시. 이게 이제 기원전 323년 정도 얘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됐다가 이제 마카비 혁명에 의해서 유다가 독립이 되면서 이 하스모니안 왕조가 이제 탄생을 하게 되죠. 이게 이제 이스라엘 왕조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이제 집안끼리 싸움을 하다가 결국 항상 이제 외세를 끌려들이는 게 우리 역사에도 그게 아주 남아있죠. 아주 지저분하게. 예를 들어 통일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면서 혼자 힘으로 하지 못하고 당나라 힘을 빌려갖고 통일도 반쪽으로 이루고 나서 결국 위에 땅들은 다 잃어버리고 당나라 또 몰아내느라고 고생하던 그런 역사가 우리한테 있잖아요. 하스모니안도 내부적인 분열로 저끼리 쌈박질 하다가 결국 그 형제 중에 하나가 결국
로마를 이렇게 끌어들입니다. 뭐 잘해보려고 그랬겠지만은 결국 국내 문제를 외세에 의존을 하다 보니까 결국 여기서 이제 이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를 당하게 되죠. 이렇게 끌어들인 로마가 우리 신라처럼 뭐 결국 쫓아내지를 못하고 로마의 이제 통치를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겨버린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그 로마에 빌붙어서 유대 왕이 됐던 헤롯 대왕의 얘기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이 헤롯 대왕하고 이제 이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은 이제 거의 이렇게 공존하는 시기가 이렇게 옵니다. 이게 이제 구약과 신약 사이의 얘기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이게 기원전 63년 얘기고, 다시 이제 기원 후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이제부터 이제 로마 통치가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이스라엘 지역은. 이 헤롯 대왕이 이제 죽고 나서 이 분봉왕이 되죠. 이건 결국 로마에서 그렇게 만든 겁니다.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이렇게 땅덩어리를 세 개로 나누어서 분봉왕이라는 형태로 이제 분할을 통치를 시킨 거는 이제 결국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이렇게 통일하고 힘을 한 곳에 모으지 못하게 하기 위한 전략적인 이제 어떤 통치 방법이었을 확률이 높아요. 이 분봉왕은 아켈라오, 빌립, 헤롯 안디바라는 이 세 개의 이제 분봉왕이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이건 제가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아켈라오는 아주 이게 폭정을 했고 뭐 워낙 또 유대 백성들을 괴롭혀 가지고 뭐 원성이 엄청나게 자자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뭐 이게 어떻게 보면 저 나라 왕도 아니고 자기네들이 이렇게 내세운 어떤 바지 사장들인데 이렇게 그 민심을 어지럽히고 있으니까 이제 폐위를 시켜버리죠. 그리고 이제 이 총독을 이제 파견을 합니다. 1대, 2대, 3대, 4대 총독까지 이렇게 파견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분봉왕들이 빌립이나 헤롯 안디바는 어디까지 갔는지는 뭐 정확하게 제가 그 부분까지는 지금 언급을 못 하겠네요. 자, 여기서 보면은 이 AD 그러니까 기원 후 6년부터 15년까지 이제 4대 총독까지가 이렇게 파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지 분봉왕들은 계속 있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게 이제 헤롯 대왕 시절입니다. 이때 누가 이렇게 예언자가 예수의 탄생을 예언을 하니까 헤롯 대왕이 그때 뭐 태어나는 애들을 다 죽이고 했었죠. 그런데도 이제 동정녀 마리아한테서 이제 예수가 탄생을 하는데, 예수가 탄생을 하고 나서 예수가 탄생했던 지역은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지역인데 이 베들레헴 지역은 지금 그 분봉왕 아켈라오의 그 관할지입니다. 근데 아켈라오가 유대 백성을 워낙 괴롭히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아기 예수를 데리고 이 요셉과 마리아가 이 아켈라오의 지역 분봉왕 지역이 아닌 이제 이 갈릴레오 부분으로 이주를 합니다. 여기가 이제 헤롯 안디바가 이제 지금 관할하던 그런 지역입니다. 좀 이따 제가 지도로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 이때 이제 5대 총독으로 온 사람이 이제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본디오 빌라도 뭐 이 기독교 신자 같은 경우는 뭐 대만 아시겠지만 비기독교자 같은 경우는 뭐 어디서 들어본 듯한 그런 얘기일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사도신경이랑 뭐 매일 교회에 가서 이렇게 외우는 사도신경이란 게 있어요. 저도 이제 기독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외우지는 못합니다만은 군대에서도 그렇고 어릴 때 교회 한 번씩 이렇게 가면은 이걸 계속 암기하라 그러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보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이 사도신경의 내용만 보면은 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 로마 총독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만든 그런 주범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여기 다른 사람 이름은 없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그 성경을 자세히 이렇게 보니까 이 본디오 빌라도는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굳이 그렇게 사형을 처할 만큼 그렇게 악독하지도 않았던 것 같고 그러고 싶은 생각도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아닐 수도 있지만 뭐 이 6대 7대 뭐 이렇게 갔을 때 이 신약 성서의 얘기들이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이 본디오 빌라도는 이 사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은 그 유대 왕인 분봉왕인 헤롯 안디바에게 뭐 이렇게 떠넘기다시피 했고, 사실 본디오 빌라도가 그 당시 이 두 사람이 이제 짝짝꿍이 맞아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십자가에 못이 박힌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그게 주범이 과연 본디오 빌라도냐는 거죠. 제가 보기에 적은 항상 내부에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가장 큰 이유는
이런 로마 총독이나 외세였다기보다는 내부의 어떤 민족 간의 갈등이 훨씬 더 컸던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이제 의심을 제가 지울 수가 없습니다. 물론 뭐 제가 짧게 이렇게 보고 나서 한 얘기니까 오류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저는 뭐 오페라 이 살로메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니까 뭐 애교로 봐주시면 되고요. 결국 이 오페라 살로메가 헤롯 안디바와의 이제 헤롯 안디바의 의붓딸로 이렇게 나옵니다. 실제로 역사에도 그렇게 기록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하고 헤롯 안디바, 뭐 예수 그리스도, 아까 그 영화에서 보셨다시피 살로메가 왜 갑자기 거기에서 등장해서 7배율의 춤을 추냐 하면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하고 이렇게 얽히고 설킨다는 얘기죠. 결국 헤롯 안디바와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결정적인 공을 세운 그런 사람들이고, 그 중에서 살로메가 그렇게 7배율의 춤을 추고 세례 요한을 죽인 거는 헤롯 안디바가 맞습니다. 하도 이제 자기 욕을 하고 돌아다니니까 결국 붙잡아다가 죽인 건데, 그게 이제 오페라 살로메에서는 살로메가 자기 사랑을 안 보여줬다고 화나가지고 그 은쟁반에다가 목을 달라고 했다는 그런 거는 이제 완전히 이제 오스카 와일드의 상상력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아무튼 뭐 그거는 이제 창작이라고 보시면 되죠. 역사의 바탕을 둔. 자, 대충 이제 제가 이렇게 구약과 신약 성서를 기존으로 해가지고 이제 대충 한번 쭉 훑어드렸었는데, 여기에 이제 지금 성서 오페라가 약 한 뭐 30편 가까이 있어요. 잘 알려지지 않은 것까지 다 합치면은.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4작품이 이렇게 이 성서에서 이런 걸로 표현이 된다는 거죠. 구약 성서 3편, 신약 성서의 1편, 오페라 살로메가, 오늘 이제 설명드리는 오페라 살로메는 대충 역사적인 지도가 이쯤 된다. 결국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간접적으로 이렇게 관련이 있다. 그 시대에 같이 살았다. 뭐 이런 정도로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아까 그 내용을 조금 더 이제 지도상으로 설명을 하면은 헤롯 대왕이 이제 죽은 뒤에 이제 3명의 분봉왕이 이렇게 분할을 하는데, 보라색, 빨간색, 이렇게 이제 초록색, 이게 그 아켈라오, 안디바, 빌립, 이렇게 이제 3명의 분봉왕이 있습니다. 이 베들레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베들레헴은 이제 아켈라오의 보라색 지역이었었어요. 베들레헴은. 그러니까 남유다하고 이제 사마리아까지가 포함된 그런 지역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켈라오가 워낙 잔인하게 통치를 하고 유태인을 엄청나게 박해를 했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가 이주를 합니다. 이게 이제 갈릴리 지방이 이제 이게 안디바의 관할 지역이거든요. 이게 이제 신약성서 이제 마태복음 2장 22절에서 23절에 이 대목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살로메는 이제 친부인 빌립 1세가 죽고 난 뒤에 이제 헤롯 안디바가 자기 제수씨를 이제 그 부인으로 맞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이 헤롯 안디바의 이제 의붓 딸이 된 겁니다. 살로메가. 그러니까 그게 이제 도저히 인간의 도리로 맞지도 않고 교리에도 맞지 않는다고 이제 세례 요한이,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 하도 비난을 하니까 이제 붙잡아다가 던전에다 갖춰놓고 결국 이렇게 역사에도 이제 죽이는 걸로 그렇게 나오죠. 근데 이제 지금 오페라처럼 살로메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는 이런 부분은 이제 역사에 기록된 건 없습니다. 자, 여기 이제 헤롯 가계도를 제가 다시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헤롯 대왕입니다. 이게 이제 로마에 이제 빌붙어서 왕노릇을 한 거죠. 이렇게 5명의 부인을 뒀는 중에서 빌립 1세가 이제 이 살로메의 친부가 되죠. 헤로디아하고 결혼을 해서 살로메가 나왔고, 헤롯 안디바가 이 오페라에서는 헤롯 안디바가 이제 헤로디아하고 같이 빌립 1세를 죽이는 살인을 한 것처럼 그렇게 나오는데 그 부분은 뭐 명백하진 않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갖고 자기 제수씨를 이제 자기 부인으로 맞으면서 살로메는 이제 자동적으로 딸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하도 그 세례 요한이 그걸 비난하고 하니까 이제 세례 요한을 잡아다 죽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로마 총독인 5대 총독이죠. 본디오 빌라도하고 헤롯 안디바가 좋은 사이는 아닙니다. 이게 하나는 간섭을 하는 그 총독으로 이렇게 내려와 갖고 이것저것 간섭하니까 왕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게 꺾겠어요. 근데 이제 이 두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없애버리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렇게 의견을 합치를 하고 뭐 굉장히 친해졌다는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죠. 이 두 사람이.
요 세 사람이 이제 소위 말하는 분봉왕이라는 그런 형태입니다. 분봉왕이라는 뜻이 그거예요. 나누어진 상태에서 이제 로마에 충성하라 뭐 이런 뜻이랍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 빨간 선이 결혼 관계인데 여기 살로메하고 분봉왕 중에 한 사람인 빌립 2세가 이렇게 빨간 선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이 지금 헤롯 가문 가계가 맞다면은 사실 살로메는 이제 이게 지금 오페라에서는 마지막에 죽는데 이게 죽는 게 아니고 나중에 결국 자기 이게 어떻게 되나요? 자기 삼촌하고 결국 결혼을 한다는 뭐 이런 얘기입니다. 뭐 이거는 뭐 지금 제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아무튼 참고로 그냥 말씀드린 겁니다. 자, 이 오페라 살로메에 대해서는 이제 저도 이제 하나의 해프닝을 좀 갖고 있는데 2018년도에 이제 그 짤스부르크 여름 페스티벌 때 이제 살로메를 공연을 했었어요. 굉장히 파격적인 공연이었습니다. 현대적으로 각색이 된. 뭐 이 짤츠부르크의 공연작은 항상 이렇게 문제작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처음 시도하는 것들 많고. 아무튼 이때도 처음 시도했고 이때 이제 그 살로메 역할을 맡았던 이제 그 소프라노가 아스믹 그리고리안이라는 이제 리투아니아 사람인데 사실 이때 이제 그 짤츠부르크의 페스티벌 공연을 이제 전 세계 라이브 중계를 했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메가박스라는 이제 극장에서 이제 라이브 상영을 계획 잡고 있었고 뭐 서울에 뭐 한 서너 군데 지방 이렇게 해갖고 이제 그 극장이 지정이 돼 있었는데 서울에서도 이제 제일 큰 그 센트럴 있죠. 그 고속터미널에 있는 센트럴의 3개관이 이제 이 공연 라이브 공연을 하려고 이제 배정이 돼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우리 오페라 이제 모임하고 같이 이제 이 라이브 공연을 보기 위해서 예매를 쫙 했는데 막 예매가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막 호평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매가 순식간에 없어가지고 우리가 한꺼번에 앉지도 못하고 여기 빈자리를 이렇게 골라가 앉는 그런 이제 불상사가 있었는데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갑자기 극장 측에서 연락이 와갖고 지금 3개관에서 상영을 하려고 했던 것을 굉장히 많은 사람이 지금 취소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취소라는 게 내용이 뭐냐 그러면 이게 갑자기 이제 관람 등급이 뭐 15세 관람가 12세 관람가 이렇게 되다가 갑자기 이게 19금으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 이 성악을 전공하고 음악을 전공하려고 했던 많은 이제 고등학생들이 이 라이브 중계를 보려고 다들 예매를 했다가 이게 갑자기 19금으로 바뀌니까 고등학생들이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취소를 해가지고 3개관 상영이 2개관 상영으로 바뀌면서 빈자리가 갑자기 많이 생겨가지고 우리가 이제 한꺼번에 이렇게 같이 앉을 수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이거 19금이니까 이거 뭔가 있지 않을까 이러면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 남자 회원들이 별로 이제 오페라 관람을 이제 참석률이 낮았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가 남자 회원들한테 다 이렇게 꼬셨어요. 이게 19금이고 이게 뭐 대단한 장면이 있는 것 같다. 그래 빨리 가서 보자 이래가지고 한 4-5명을 더 불러들여서 이제 이 그 오페라를 제가 본 그런 기억이 지금 이제 한 3년 전 정도가 됐네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많은 남자 회원들을 유혹해가지고 이제 오페라를 이제 라이브 공연을 봤다가 제가 결과적으로 이제 그분들한테 굉장히 많은 이제 야단을 맞았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해가지고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제 조커였겠죠.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내용이 뭐 그렇게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야하지도 않았고 뭐 그렇게 19금이 돼야 될 그런 큰 이유는 없었어요. 제가 봐도. 근데 아무튼 그게 갑자기 그렇게 된 것은 뭐 공연윤리위원회나 이런 데서 이제 갑자기 결정했을 수도 있고 극장 측에서 스스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결정했을 수도 있겠죠. 작품을 이제 잠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그 트레일러 영상일 겁니다.
그렇죠. 뭐 그렇게 대단히 뭐 19세 이상만 봐야 될 그런 이유가 없고 제가 왜 우리 남자 회원들한테 뭐 야단 맞은지 아마 대충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자, 지금 오늘 이제 이 살로메는 이제 린드스트롬이라는 미국 소프라노입니다. 이분은 이제 사실 이 당시만 해도 2015년만 해도 이 신인이었을 거예요. 근데 저번에 제가 소개시켜드릴 때 미국 뉴욕 메트로폴리탄에 21, 22 시즌에서 이 린드스트롬이 타이틀롤을 막는 작품이 한 3개인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이분을 소개시켜드린 기억 나시죠? 지금 그렇게 이제 이분이 지금 성장을 했습니다. 굉장히 잘했습니다. 더군다나 7배 1의 춤은 보통 그 성악가들이 춤을 잘 못 추니까 대역을 많이 쓰는데 이분 또 직접 또 춤까지 췄었어요.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이렇게 이제 세 분의 나머지 세례요한, 헤로디아 뭐 이렇게. 자, 이 등장인물을 보면은 이제 헤롯 대왕이 있어요. 아까 이제 헤롯 대왕이 이제 지금 로마 통치 시대 로마에 빌붙어서 이제 왕을 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사실 이스라엘 민족도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아들이 이제 빌립이라고 있었어요. 빌립. 이 빌립이라는 사람은 이제 헤로디아라는 여자와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살로메라는 딸을 이제 얻었죠. 근데 이제 이 오페라의 내용으로 보면은 헤롯 대왕의 또 다른 아들 헤롯 왕이 이제 이 헤로디아하고 짜고 이제 빌립을 헤롯의 이제 이복 동생이 되는 거죠. 헤롯 왕의 이복 동생인 빌립을 죽이고 그 부인을 이제 자기가 차지합니다. 분봉왕인. 그러니까 딸은 자연스럽게 이제 자기 딸이 되는데 이 인간이 이제 이게 성서의 기록도 굉장히 칙칙한 인간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은 헤로디아를 취한 거에 만족하지 않고 훨씬 더 젊고 아름다웠을 살로메한테 계속 이제 끈적끈적한 눈길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오페라에서는 뭐 끈적끈적한 눈길이지만 실제로 이게 이제 근친상간에 뭐 여기까지 나오는 거 보니까 뭐 그러니까 보통 관계는 아니었을 확률도 좀 있어요. 실제로는. 근데 이제 살로메가 이게 이제 이 헤롯 왕하고 헤로디아가 이런 부도덕한 일을 저지르고 갖고 뭐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선지자인 이제 세례 요한이 그냥 뒀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자기 목숨을 내놓고 이제 이렇게 비난을 하고 또 실제로 오페라 극 중에서도 헤로디아를 하도 이제 그 비난하니까 헤로디아가 막 결국 세례 요한을 죽이는데 막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그런 장면도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세례 요한이 이제 비난을 하니까 세례 요한을 잡아다가 던전에다 감옥소에 가둬버립니다. 근데 이제 헤로드 왕 입장에서는 이 세례 요한이 선지자인데다가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고 있고 또 그런 민족적인 지도자이기 때문에 함부로 죽일 수는 없습니다. 이 반감이 엄청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로마의 뭐 이 바지 왕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유대의 왕인데 그러니까 죽일 생각은 전혀 없는 상태로 그냥 입이나 다물라고 이제 가둬놓은 그런 상태인데 살로메가 이 헤로드 왕의 이제 그 생일 파티에 하도 끈적끈적한 눈빛을 보내고 그러니까 앉아있기가 불편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던전 근방으로 와서 우물 속에서 막 누가 비난하는 소리가 계속 자기 어머니를 비난하는 소리가 계속 들리니까 이제 호기심을 발휘합니다. 그래 누군지 좀 보자 그러는데 이 경비대장인 나라보트는 이제 또 살로메를 짝사랑하는 친구입니다. 먼 발치서 언감생심 뭐 맺을 수 없겠지만 그래도 늘상 이제 바라보면서 사랑의 눈빛을 보내고는 하는 그런 사람인데 이 나라보트를 이제 꼬셔서 헤로드 왕이 절대 다른 사람을 들리지 마라 그랬는데 이 세례 요한을 이제 이 살로메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살로메가 이제 이 세례 요한한테 첫눈에 반해버리죠. 주어진 환경 속에서 약간은 이제 일부러 타락하고 이렇게 해갖고 탈선하는 사람들이 보통 보면 이제 부모한테 뭔가 보여주기 위한 그런 게 있잖아요. 결국 이것도 오스카 와일드가 살로메를 이렇게 그린 거는 이런 불우한 환경 속에서 이 살로메가 절대 권력인 헤로드 왕한테 이제 어필할 수 있는,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을 나름대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한테 반해갖고 세례 요한한테 막 치근덕거리고 막 심지어는 키스까지 해달라고 이렇게 하는데 뭐 세례 요한은 그래도 뭐 이 선지자답게 타이르기만 하고 이제 완벽하게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살로메 입장에서는 자기의 완벽한 미모를 가지고 누구도 이렇게 자기를 거부한 적이 없는데 세례 요한이 거부를 하니까 이게 이제 점점 더 애가 탄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막 키스를 해달라고 막 하는 이런 이상한 행동들을 보고
동경에 맞지 않던 이제 나라보트라는 경비대장은 자기 스스로 자결을 합니다. 충격을 받고. 그러고 나서 이제 살로메도 이제 여기에서 이제 앙심을 품고 결국 세례 요한을 자기가 죽여야 되겠다고 이제 마음을 먹고 이제 헤롯 왕에게 이제 7베일의 춤이라는 누드 춤을 춤으로 해가지고 헤롯 왕을 완전히 이제 유혹해서 헤롯 왕한테 이제 세례 요한의 목 잘린 머리를 이제 결국 얻어내는 게 이제 이 오페라의 마지막입니다. 참 엽기적이죠. 자, 이 오케스트라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이제 슈트라우스의 뭐 완벽한 오케스트라입니다. 지금 뭐 거대한 오케스트라입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보통 이관 편성의 목관을 봤었는데 이게 이제 완벽한 사관 편성입니다. 16대로 구성된 목관 악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정규 목관 악기, 플루트, 오보에, 클라리넷, 바순뿐만 아니고 이제 이 변형 악기 이제 피콜로, 뭐 잉글리시 호른, 헤켈폰, 뭐 베이스 클라리넷도 있고 아무튼 이렇게 완벽한 사관 편성 목관 악기에다가 이게 뭐 금관 악기도 숫자가 만만찮죠. 그런데다가 이 현악 오브는 1, 2 바이올린만 32대입니다. 뭐 이 현악 오브만 해도 이 오케스트라 하나가 편성이 돼요. 62인조. 타악기 규모도 엄청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한 107인조 오케스트라가 뿜어대는 관현악입니다. 참 대단하죠. 스코어에 기록된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슈트라우스가 그렇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록을 한 겁니다. 여기 뭐 글로켄슈필하고 실로폰은 나 같은 건 줄 알았는데 이것도 틀리네. 여기 같이 등장합니다. 이제 우리가 어릴 때 알고 있는 실로폰은 글로켄슈필입니다. 금속으로 만든 거. 그리고 이 진짜 실리폰은 이제 나무로 만들었다 그러네요. 그다음에 첼레스타는 이게 이제 뭐 건반 악기처럼 보이는데 실로폰처럼 이렇게 금속을 이렇게 때려서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프시코드 우리가 흔히 하는 이제 챔발로하고 또 약간 틀린 그런 악기죠. 아무튼 뭐 이렇게 뭐 대단한 악기들이 엄청나게 동원됩니다. 자, 이 주요 아리아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건 독일 악기고 철저하게 바그너 스타일을 추종한 그런 거기 때문에 뭐 알콩달콩한 아리아는 사실 없습니다. 뭐 그건 기대 안 하셔도 되고 살로메가 부르는 뭐 이런 아리아, 세례 요한이 부르는 이런 아리아, 뭐 그리고 이제 완벽한 관현악 연주곡인 이제 7베일의 춤, 그다음에 유도동기 음악들로 이렇게 막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뭐 이 정도를 제가 권해드릴게요. 뭐 다 훌륭합니다. 뭐 그냥 바그너 스타일의 오페라를 본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처음부터 이탈리안 스타일의 오페라가 아니라고 굳게 믿고 이렇게 보시면은 장엄한 관현악과 뭐 멋진 음악들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자, 연출은 이제 보라슬라브 바로그라는 분이 독일 오페라 연출가가 하셨고요. 이분도 이제 1999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프로덕션으로 남아있는 작품입니다. 그 다음에 공식 트레일러 영상을 보시겠는데 여기서 이제는 그 뭐 실제 그 저 소프라노는 이제 소프라노하고 주인공은 바뀌어 있습니다. 한번 참고로 보세요. Es ist was zu Boden gefallen. Ich hörte etwas fallen. Es war das Schwert des Henkers. Er hat Angst, dieser Sklave. Er hat das Schwert fallen lassen. Er traut sich nicht, ihn zu töten. Es wird Schreckliches geschehen. Wir wollen uns im Palast verbergen. Herodias, ich fange an zu erzittern. Radassa, Isafar, und ihr führt sie Waffen aus. Verbergt den Mond, verbergt die Sterne. Es wird schrecklich, das 자, 이 지휘는 이제 데니스 러셀 데이비드라는 미국 지휘자입니다. 피아니스트 겸. 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이제 오페라 공연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